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인님의 아무 곳에도 없는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소설집 누군가 아픈 밤에 수록된 작품으로 한 가족과 집이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암 투병 중인 부모를 간병하지만 집은 남동생의 소유가 되고 의논 없이 팔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는 갈 수 없는 옛집에 얽힌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아무 곳에도 없는 정인. 동네의 초입은 2년 전 그대로였다. 올망졸망 늘어선 가게들이 나름 머슬린 간판을 달고 내리쬐는 햇볕 아래 오수에 잠긴 듯 엎드려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에는 주로 반찬이나 과일, 야채 가게, 양품점과 잡화점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카페와 호프집으로 바뀌고 베이커리와 분식집도 들어서 있었다. 그중 어느 곳도 자주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 풍경은 꽤 오랫동안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골목을 따라 내려가다가 왼쪽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외양의 성당도 있었다. 성당은 그녀가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성당이 보이자 그녀는 어쩐지 안심이 되었다. 2년 사이에 뭐가 그리 변했으랴 하지만 한적하던 바닷가에 아찔하리만큼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오래된 주택단지가 재개발을 하느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풍경들을 보면서 괜스레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그녀는 성당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어린 날 오로지 새하얀 미사포를 쓰고 싶어서 미사포를 쓰면 꼭 그만큼 순결해질 것 같아서 성당을 드나들었던 기억이 나서였다.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용서를 빌었던 적도 많았다. 그 무렵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었다. 그때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곤 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만 해도 성당과 불과 50m 거리에 있던 집이 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가게와 성당이 그 자리에 있듯 옛집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리라 믿었다. 아니,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뛰다시피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비명을 질렀다. 집이 사라지고 없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물스럽게 짝이 없는 5층 원룸이 염치 없는 손님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처음에는 혹시 골목을 잘못 들었나 했다. 기억은 가끔씩 오류를 일으키곤 하니까. 그녀는 서둘러 아래 골목으로도 가보고 옆 골목으로도 가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골목에는 더 이상 누구네 집이 없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정답게 서 있던 골목의 주택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성급하게 지어진 5층짜리 원룸들이 제각기 다른 이름을 달고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사이사이에 오래된 주택이 몇 채 남아 있었지만 잘못 설치된 표석처럼 안쓰럽기만 했다. 바로 옆집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영안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영안의 집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는 장미꽃이 만발한 담장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 집이 이젠 하늘마루 A동, 그녀의 집은 B동이었다. 그녀는 떼약볕 아래 서서 뜨거워지는 눈두덩을 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원룸을 짓기 위해 마구 무너지고 파헤쳐졌을 옛집을 생각하니 가슴속에 사금파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더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발길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만 가자 하면서도 자꾸 멈칫거렸다. 옛집을 찾아온 것이 더없이 후회스러웠다. 지난 일은 지난 대로 흘려보내야 했던 것이다. 2년 만의 귀국이었다. 귀국을 결심하자 옛집이 꽃향기와 함께 떠올랐다. 봄이면 마당에 그윽하게 풍기던 인동초 향기였다. 꽃은 울타리에 넘치도록 피어나 봄이 다가도록 농염한 향기를 풍겼다. 한번 시작된 옛집에 대한 그리움은 너울처럼 가슴을 넘나들었다. 공항에 내리자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그동안 옛집에 대한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다. 이미 남의 것이 된 집이었다. 생각하면 가슴 아파서 잊고 싶었다. 그런데도 옛집은 간간히 꿈에 나타났다. 어떨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옛집의 뜰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가무 사라지기도 했다. 꿈속의 집은 황폐하고 뜰도 휑하니 비어 있었다. 그런 날에 못 견디게 가슴이 시려서 따뜻한 물을 연신 들이켜야만 했다. 옛집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소나무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고향나무라 부르며 아끼던 것이었다. 말년에 아버지는 그 아래 앉아 자주 꾸벅꾸벅 졸았다. 옛집의 뜰락에는 꽃도 많았다. 여름이 되면 샛노란 달맞이꽃이 담장 아래 물이 지어서 피어 눈이 부셨다. 연보라꽃이 안개처럼 피어나던 산수국도 여러 그루가 있었다. 접시꽃, 백일홍, 달리아, 맨드라미도 앞다퉈 피어났다. 그녀는 모가나무를 좋아했다. 어머니가 이사 기념으로 사다 심은 것이었다. 모가나무는 매끄러운 표피에 연두빛을 띠고 긴 세월 동안 늠름하게 잘 자랐다. 봄이면 곱고 단단한 가지마다 분홍색으로 피어나던 꽃들이 자디잔 불꽃 같았다. 한 번 떠오른 생각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생각에 몸을 맡긴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녀와 함께 마지막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다. 그녀처럼 마중하는 사람 없이 택시를 타러 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스쳐보며 혹시 하고 다시 한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당연히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후는 오지 않았다. 연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좀 소원했다고 2년 만에 귀국인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제야 그날 좀 바쁜데 가능하면 나가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가능하면이었다. 설마 했는데 뜻밖이었다. 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은 미안해하면서도 대뜸 그녀를 탓했다. 언니도 참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난 당연히 훈이 나가는 줄 알았잖아. 지금 내가 나가기엔 너무 늦었어. 훈이 주소 알지? 그 앞에 가서 다시 전화해봐. 나한테 부탁 안 한 거 보면 좀 늦긴 해도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럼 잘 쉬고 내일 봐. 연은 뭐가 그리 바쁜지 그녀가 끊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저희 집으로 오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연은 그러지 않았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몇십 년을 못 본 듯이 달려왔을 텐데 그녀는 허우룩한 기분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떼놓았다. 수년 전이었다. 그때도 민주에게 가 있다가 돌아온 길이었다. 이혼 후 혼자 떠난 딸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어머니는 그 며칠 전 발을 다쳐 깁스를 하고도 아버지와 함께 마중을 나왔다. 양 겨드랑이에 목발을 낀 채 목을 빼고 그녀를 기다리던 모습이 어제 일인 듯 또렷이 생각났다.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더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지도 몰랐다. 민주는 그녀를 보내며 마치 이런 일을 예견이나 한 듯 말했다. 이번에 가면 부모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 여기 사람들 고국에 가도 부모님 안 계시면 있을 데가 없다고들 하더라고.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부모님 안 계시면 말짱 헛거래. 그 말 때문인지 택시에 오르자 옛집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나 바퀴 소리가 요란한 트렁크를 끌고 이젠 다른 사람이 사는 집 앞을 서성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기사에게 결국 훈의 집 주소를 말해주었다. 너무나 낯선 동네였다. 행선지를 들은 기사가 인사치레처럼 말했다. 좋은 데 사시네요. 그녀는 대답 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사가 머쓱했던지 어깨를 으스게 보이곤 엑셀을 힘껏 밟았다. 훈이 옛집을 팔고 바닷가 동네로 이사했다고 전해준 사람은 연이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연은 유난히 목청을 높였다. 그녀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 만이었다. 그녀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언니 떠나고 몇 달 안 돼서 이사를 하더라고. 유산 좀 받았다고 허파에 바람이 든 거지. 서두느라 집값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야.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렇게나 아끼던 집을 언니도 없는데 팔아버리면 어떡하냐고. 아무리 지 몫이라고 해도 너무하잖아. 언니 올 때까지는 기다리자고 했는데도 소용없었어. 순간 그녀는 뒤통수를 베인 기분이었다. 부모님의 죽음과 함께 옛집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 아플 줄 미처 몰라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때로는 멍해였지만 대부분은 위안이었던 그곳의 문을 다시는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삶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거지 누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집을 두고 자식들이 다투는 건 아버지가 가장 원치 않을 일이었다. 더구나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한 말이었는데 여는 언니가 그렇게 물러 터져서 이 꼴이 난 거라고 앙칼지게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그녀는 꽤 오랫동안 허방을 딛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지냈다. 후는 어땠을까? 끝내 괜찮았을까? 그녀는 가끔씩 궁금했다. 그렇다고 그런 미묘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먼 곳에서 전화로 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어떤 감정이든 지나고 나면 몇 알의 소금 알갱이 같은 흔적뿐인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궁금했다. 그 후 동생들과의 연락은 뜸했다. 가끔씩 톡으로나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부모님이 가장 바란 것이 돈독한 형제애였고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것도 같았지만 두 분이 떠나고 나자 풀을 잘못 먹인 여름옷처럼 버성기는 느낌이었다. 집 문제를 두고는 특히 그랬다. 집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할 말이 많았다. 부모님이 투병하는 5년 동안 집을 돌본 것은 그녀였다. 때가 되면 나무에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사다 심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네가 이 집을 지키겠다며 흐뭇한 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 때문에 내심 집은 그녀의 몫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혼을 지목했다. 그녀와 연에게는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몹시 서운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으므로. 다만 그럴 거라면 왜 집에 가는 얘기를 그토록 자주 그녀에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간병에 지쳐가는 딸의 마음을 붙잡는 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눈에 띄게 쇠약해가는 두 목숨줄을 언제든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가. 그녀는 지금도 그것이 궁금했지만 이젠 영영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훈이 옛집에 그토록 애정이 없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곳은 훈이 나고 자란 집이었다. 혹시 내가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을까? 그녀는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이 집 관리할 사람은 누나밖에 없어. 빨리 와. 안 그러면 팔아치워버릴지도 몰라. 훈이 공항에서 웃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빨리 돌아오라는 뜻의 애정어린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훈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고 연보다 한참 늦게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그녀가 두고 떠난 짐에 대해서만 말했다. 누나 책과 옷들은 잘 싸서 따로 보관해뒀으니까 돌아오면 전할게. 그녀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마당에 아름드리 소나무와 모가나무는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가 더없이 좋아했던 백목련은 그 마당에 그냥 두는 것인지, 집을 산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뜰을 잘 가꿀 만한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후는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있었던 지난 5년간의 일들이 아우성치듯 한꺼번에 떠올라 자책감과 죄의식을 부추긴 때문이었다. 지난 기억 속에는 그녀의 불온한 마음이 켜를 이루고 있었다.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했던 기도,
두 사람의 고통을 헛되고야 말 그녀의 수고를 하루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마음들. 그 마음을 돌아보다가 전화를 끊을 때쯤에는 훈과 피부치라는 사실이 더없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매캐한 공기에 뒤섞인 바람이 서늘하게 뺨을 스쳤다. 고가도로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화려한 불빛 속에 낮의 애완을 모두 감추고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되풀이될 고통일지라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의 휴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통증으로 시달렸던 부모님의 말년을 생각하면 전신에 거스러미가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따금씩 바닥에 둘러붙는 것 같은 목소리로 하소연을 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나 아프다가 죽어야 한단 말이고, 차라리 누가 좀 죽이주면 좋겠다. 아파서 못 살겠어. 어째 몰핀도 안 듣는 통증이 있단 말이고, 선아, 차라리 날 좀 죽이도. 그럴 때마다 그녀는 허겁지겁 어머니의 팔을 더듬어 주사바늘을 찔렀다. 그러면 기운이 다 빠진 어머니는 흐느끼듯 가늘하단 한숨을 내쉬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어머니는 자주 까무러쳤고 그때마다 앰뷸런스가 달려왔다. 어떤 날엔 아버지를 싣고 달려야 했다. 아버지는 통증을 견디느라 어금니를 악문 채 온몸을 떨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면서 그녀는 제발 이 고통이 이젠 좀 끝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녀는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집의 마루장에, 천장의 대들보에, 거실을 굽어보는 샹들리에에 촘촘하게 아로새겨져 걸핏하면 수런수런 걸어나왔다. 때론 더없이 부드럽게, 때론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그녀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다. 얘야, 고맙다. 얘야, 너무 아파. 얘야, 목숨이 와 이래 질기노. 얘야, 얘야. 집은 그곳에 깃들었던 사람들의 생이 오롯이 새겨진 기억의 사원이었다. 그곳에 깃든 많은 이야기들은 때로는 멍해고 때로는 환희였다. 그녀는 어느 아침에 마주친 아버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무척이나 아꼈던 고향나무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고향나무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뒷산에 있던 소나무였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함께 어렸던 나무는 아버지가 고향을 떠난 후에도 홀로 잘 자랐다. 아버지는 고향에 갈 때마다 그 나무 아래 앉아 고단한 삶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아버지는 그 나무를 생애 첫 집을 지은 이듬해에 고향의 뒷산에서 집마당으로 옮겨 심었다. 마을에 제법 많은 뭉칫돈을 기부하고 난 후였다. 그날 마당에 부려진 소나무는 잔뿌리까지 흙으로 단단하게 감싸인 채 허리를 못 펴는 노인처럼 옆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참 잘생겼다고 했다. 그리고는 막걸리를 많이도 갖다 부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막걸리를 하얗게 받아 마신 소나무는 마침내 싱싱해졌다. 어느 이른 아침 마당에 나가 그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거친 나무의 잔등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무언가에 취한 듯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다. 마치 봐서는 안 될 은밀한 장면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슬그머니 걸음을 늦추며 막 향기를 터뜨리기 시작한 인동초꽃들의 눈길을 주었다. 그때 아버지가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다정한 눈길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말들을 했다. 선아, 고향나무가 드디어 살아났다. 차를 타고 먼 길을 시달리며 온 뒤라서 혹시 잘못될까봐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댕기고 이 집 저 집 머슴처럼 잔심부름을 다니면서 컸다. 그러다가 한 번씩 뒷산에 올라가 이 나무 아래 앉아 쉬는 게 낙이었다.
어느 날인가 내 신세가 하도 설퍼서 울고 있는데 이 나무가 내한테 말을 걸더라. 니 와 우노? 머시마가 우는 거 아니다. 어찌나 또록하든지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이 아무도 없고 야가 내를 구부정하게 내려다보고 아니겠나. 그때 난 들었다. 힘내라고 격려하는 소리를. 그 후에도 종종 야가 나를 그렇게 달래주고는 했다. 그래서 내 어느 날 속으로 맹세를 안 했더나. 고맙다 나무야. 언젠간 내 잘 살게 되모 근사한 집 지어서 네 데리러 꼭 올기라고. 고맙게도 내 인생에 정말로 그런 날이 안 왔나. 그래서 이래 모시다 놨는데 죽어 뺐으면 내 맘이 어땠겠노. 이거 한 봐라. 잎에 기운이 돌아온 거. 이 정도 됐으면 인자 걱정 없다. 걱정 없어. 새벽마당에 풀어지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고 힘이 돌아온 소나무만큼이나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잠이 다 달아난 눈으로 아버지의 눈길을 따라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는 허리를 숙인 채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어른들의 말처럼 잘생겨 보였다. 그 후 고향나무 앞을 지날 때면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르곤 했다. 그런 추억을 다 안고 부모님이 떠난 집에 홀로 남아있는 것은 기억의 사원에 혼자 남아 날마다 향을 피우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민주가 생각났다. 대학 때 단짝이었던 민주는 가족과 이민을 떠난 후 호주의 서쪽 퍼스에서 앙증맞은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10년간의 열애 끝에 한 결혼이 기어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민주에게 가서 5개월을 머문 후 씩씩하게 돌아왔다. 민주는 그녀의 울먹이는 하소연을 그때처럼 토닥이며 들어주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쉽지 않은 일은 없어. 아픈 부모님을 5년이나 모시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인 거고.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니까. 집에서 멀어지면 생각도 그만큼 가벼워질 거야. 여기 와서 좀 쉬었다가 나도 좀 도와주고. 여긴 자연이 좋잖아.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자연뿐이야. 민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연은 영원히 좋은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사방이 완벽한 어둠에 휩싸여 별빛도 불빛 같았다. 태양은 지평선에 섰떠서 지평선으로 졌다. 대지는 광활하고 햇살은 뜨거웠다. 그녀는 지평선이 아득한 들판에 나가 지칠 때까지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앉아 땅속으로 장엄하게 숨지는 태양의 붉은 뒷모습을 보았다. 민주가 함께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혼자였다. 시간은 깊은 강물처럼 느리고 고요하게 흘러갔다.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서서히 녹여주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바위처럼 자신을 짓누르던 죄의식과 자책감이 잘게 부셔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실체가 없고 고통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불경의 가르침도 그곳에서는 이해가 되었다. 혼이 의논할 게 있다며 아버지 기일에 맞춰 돌아와 달라고 연락해온 것이 그 즈음이었다. 그녀는 옛집 골목을 빠져나와 혼의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두 번째 기일이었고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제사였다. 혼이 기어이 그녀를 불러들인 것은 부모님과 그녀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 셈이었다. 제주는 나니까 누나들은 그냥 따라와 주면 좋겠어. 부모님의 제사를 절에 모시겠다며 혼이 한 말은 의논이 아니라 통고였다. 그녀는 부쩍 치미는 섭섭함도 이건 의논이 아니라 통고잖아 라고 입안에 맴돌던 말도 삼켜버렸다. 연히 그녀를 흘기 돌아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옛집의 역사가 아버지의 소망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무기력함에 결박당한 것 같았다. 옛집은 부모님 생의 나이테가 오롯이 새겨진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그 집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붐이 한창일 때도
어머니는 이사를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이에서 그녀와 동생들은 수초처럼 흔들리며 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혹시나 이사를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어머니를 응원했다. 걸핏하며 머리를 맞대고 앉아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다녀온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는 아파트에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게 다 부러웠다. 가장 부러운 것은 화장실이었다. 그들은 변소라 부르던 그곳을 아파트 아이들은 화장실이라 불렀다. 그곳에선 지린내도 나지 않았다. 어떤 집에선 향긋한 비누 냄새까지 났다. 그런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집도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신기해서 친구 집에 가기만 하면 할 일 없이 화장실을 드나들곤 했다. 어느 날 후는 12층 아파트의 화장실마다 사람들이 엉덩이를 허옇게 드러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어느 아침이란 제목을 붙여 그녀와 연희 배꼽을 잡게 만든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옛집이 마냥 불편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으로 살림을 일군 아버지는 당시 부촌으로 불리던 동네에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을 갖추고 부엌도 입식으로 된 2층 집을 지어 의기양양하게 이사했다. 아버지는 그 집에 대해 지나친 긍지를 갖고 있었다. 직접 설계하고 비싼 자재를 들여 지었다는 게 이유였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주택의 인기가 빠르게 사라져갈 때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어봐라. 따개비처럼 따닥따닥 붙어 사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뭐 좋다고. 얼마 안 있어 사람 살 때 아니라고 다들 빠져나오지 못해 안달일 거다. 그러나 아버지의 예측은 어긋났다. 아파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많이 지어졌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 중에도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차츰 늘었다. 틈만 보이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졸라댔다. 의좋기로 소문났던 2 사람은 그 문제로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는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옛집은 아버지에게는 최초이자 최후의 집이었다. 청춘의 꿈과 도전과 결실이 응축된 보금자리였다. 그곳에서 살림을 더욱 크게 일구고 아이들을 다 길러 결혼을 시키고 사회적인 입지를 탄탄하게 굳힘으로써 자기 확신이 강해진 아버지는 설사 아방궁이라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옛집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3남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무릎 관절염에 시달릴 때도 무릎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집안에 있는 모든 계단이 어머니에게는 장애물이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을 다하면서도 이사를 가자는 가족의 말은 끝까지 못 들은 척했다. 결국 2 사람은 40년 넘어 살았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췌장암이었고 아버지는 폐암이었다. 2 사람 다 양가에 가족력이 있었다. 그 때문에 평생 지나치다 쉽게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끝내 가족력의 비운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었다. 아버지는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지 어느 초가을 저녁 가족을 다 불러 모았다. 바람이 선선했고 뜰하게는 벌개미치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저녁상은 고향나무 아래 차려졌다.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술잔을 서너 배 돌린 후 나무를 향해 마지막 잔을 높이 쳐들고 간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나무 봐라. 저렇게 울퉁불퉁 휘어갖고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산전수전 다 겪고도 이렇게 건재한 아버지 같지 않나? 요새는 수목장이 유행이라더라. 내 목숨은 짧아도 저 나무는 오래오래 살 기다. 나는 저 멋진 녀석 아래 묻히고 싶다. 이 집이 지금은 아파트보다 못해 보이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값어치를 할 날이 올 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이 집을 잘 지키도록 해라. 난 너거가 그래줄 걸로 믿는다. 그녀는 아버지가 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연도 흘금 훈을 돌아보았다. 훈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술잔에만 눈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대답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훈을 쳐다보며 한 번 더 알았제? 라고 물었다. 훈의 얼굴에 아버지의 소망을 가소로워하는 기색이 설핏 지나갔다. 나무도 죽어요, 아버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앞으로 아무리 쓸만한 주택도 아파트에 다 밀려요. 요새 사람들은 불편한 거 뭐든지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싶은걸요. 이 집이 아버지께는 최고인지 모르지만 대세는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 아래서 훈의 다리를 쳤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매사 너그러운 편인 아버지가 어째선지 훈에게는 자주 못마땅한 얼굴을 했다. 훈도 마냥 나긋나긋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훈을 자신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훈은 늘 약해 빠진 놈이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훈의 편을 들었다.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그러면 아버지는 마뜩치 않은 눈길로 어머니와 훈을 쏘아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다. 다행히 그날 아버지는 기분 좋게 들이켠 술에 얼큰해진디라 훈의 낯빛을 읽지 못했다.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라고 소리쳤을 뿐이었다. 그건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에 대해선 오히려 긍정적인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살게 한 힘이었지만 훈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다짐을 두었다. 내 뼈가루 한 주먹만 저 소나무 아래 묻으면 된다. 알겠지? 이번엔 그녀를 향해서였다. 그녀는 잠자코 웃기만 했다. 수목장을 한다고들 하지만 자기 뜰에 나무 아래 묻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는 어릴 적에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 미로와 개 시로의 무덤이 있었다. 약한 생명의 죽음을 애도한 십자가는 꽤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지만 어느덧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그곳에 아버지가 육신의 죄를 묻겠다니 뜻밖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고를 개와 고양이가 묻힌 뜰에 함께 묻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두 분이 3개월 차이로 암 판정을 받은 것은 그 몇 년 후였다. 양가의 가족력 때문에 그 이름 몹시 잔인하게 여겨졌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어머니의 발병에 더욱 허탈해했다. 한 집에 둘씩이나 한꺼번에 암 환자가 생기다이. 평생 나한테 호의적이던 운명이 마지막 순간 내 등에 칼을 꽂는구나. 질투를 하는 기다. 나도 호락호락 질 수는 없다. 병원에는 안 갈 기다. 내 집 놔두고 병원 문을 들락거리다가 약에 쩔어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암은 걸으면 살고 안 걸으면 죽는다 했다. 나는 부지런히 걸어서 기어이 살고 말 기다. 여보, 우리 그렇게 꼭 한번 이겨내 봅시다. 어머니를 돌아보는 아버지의 결의는 강철 같았다. 평생 묻어난 성격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어머니는 꼭 그만큼 덤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이미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해마다 엇비슷한 말들로 수업 시간을 메워나가는 일이 지겹던 참이었다. 실패한 결혼으로 부모님께 안긴 상처를 상쇄하고 싶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1년이니까 길어야 2년 정도일 테니까. 하지만 의사는 두 환자의 남은 생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예상보다 4년을 더 살았다. 어쩌면 두 사람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남의 나라 백성 노릇도 하고 전쟁도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근성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이어나갔는지도. 1년이란 한정된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다 쏟았던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 같은 심정이 되었다. 환자에게 매인 시간은 더없이 소모적이었다. 날마다 얼마간의 피를 뽑아내는 듯 피로가 쌓였다. 오가는 길에 들르곤 했던 영가훈도 차츰 발길이 뜸해졌다.
어느 날 삼남매는 모처럼 모여 앉았다. 그즈맨 연도, 훈도 어쩌다 와서는 별말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다 가는 날이 많았다. 연이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서로에게 의지에 기우뚱거리며 마당을 돌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암세포가 노인들에게선 활동을 잘못한다는 말이 맞는가 봐. 겨우 1년이나 사실까 했는데 벌써 5년이 돼가잖아. 그런 걸 그동안 너무 기운을 뺐어. 이젠 저런 모습을 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지네. 내가 이런 데는 언니는 어떻겠어. 이젠 두 분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입주 도우미를 구하든가. 그녀는 말없이 구내염이 심해진 입안을 혀로쓸면서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 했다.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두 분은 나날이 세잔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물마른 식물처럼 조용히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가 가만히 있자 창가에 붙어서 있던 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고맙게도 큰 누나가 워낙 극진하게 잘 모셔서 말이야. 누나 아니면 안 될걸. 며칠 전부터는 잠도 잘 주무신다던데. 그녀는 훈을 쳐다보았다. 훈이 입술을 뾰족 내밀고 있었다. 그건 훈이 무언가 못마땅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이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훈이 너 무슨 뜻이야? 어째 말투가 거슬린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렸다. 훈이 뜨악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에 확신 없는 의혹, 가벼운 불신이 어른거렸다. 아니, 그렇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훈이 두 손을 펴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연이 피식 웃으며 곁다리를 들었다. 언니도 참 예민하긴. 별말도 아닌데 왜 그래?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호스피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연을 쏘아보았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지 의아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서 불꽃이 팥팥 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불씨를 끄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다. 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하니? 날 위하는 척하면서 뒤돌아 앉아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야? 훈이 너 그게 무슨 뜻이냐는데 왜 말 안 해? 훈이 난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어머니를 맞으러 나갔다. 그때 그녀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무슨 뜻이냐고? 사람이 묻는데 왜 딴청이야? 사람 말이 말 같잖아? 그녀로선 좀처럼 없던 일이었다. 언니! 연이 당황해서 그녀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훈이 마루 끝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다 말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허참 누나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누나한테 고맙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해. 그러니까 뭐 진짜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있는 것 같잖아. 정말 그런 거야? 훈은 정말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얼굴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훈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 애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그녀는 단지 그런 생각을 했다. 의문이 진흙처럼 머릿속에 들러붙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힘겹게 마루에 올라선 어머니는 다 알겠다는 눈빛으로 삼남매의 얼굴을 차례차례 훑어보더니 조심스레 소파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땀에 젖은 새하얀 머리카락이 들러붙은 간자놀이가 안쓰러울 정도로 파닥거렸다. 뒤따라 현관으로 들어선 아버지가 손으로 무릎을 짚고 힘겹게 마루에 오르며 말했다. 어릴 때는 안 싸우더니 나이 들어가면서 싸우나?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안 그렇소. 이놈의 목숨이 너무 질겨서 아들을 싸우게 다 만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스쳤다. 엄마는 왜 또 그런 말을. 그녀는 맥없이 웅얼거리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동안 큰아가 너무 애를 썼다. 환자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가. 그것도 둘씩이나. 나도 인자 지겹다. 이렇게 오래 끌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인자는 참말로 누가 좀 죽이주면 좋겠다. 소파에 간신히 몸을 부린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안쓰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흐린 안강 속에 무언가 갈망하는 듯 반짝 빛나는 것이 스쳤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연희, 아버진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책망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견고한 그물 같은 침묵이 촘촘하게 그들을 내리덮었다. 그 속에서 초점 없는 눈길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두 노인은 망가진 거푸집처럼 애초로웠다. 훈이 일어서더니 누구에게랄 할 것도 없이 바빠서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멀어지는 훈의 잔등을 향해 헛기침을 요란하게 쏟아냈다. 다 왔는데요. 기사의 안내에 그녀는 회상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낯선 곳이었다. 이전에도 지나친 적은 있었다. 오며 가며 저렇게 높은 곳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나 생각했던 동네였다. 아무리 많이 지나쳐도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든 장소는 그저 스쳐가는 곳일 뿐이었다. 그곳에 훈이 살고 있다. 옛집을 팔아서. 나도 초고층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언제든지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겠다 싶었지. 그런 집에 살면 가슴도 쫙 펴지고 걸음도 당당해질 것 같았거든. 너무 높아서 어지럽다고? 그런 건 다 선입견이야. 우리 어릴 때는 12층 꼭대기에 사는 친구 집에 갔다가도 어지럽다고 호들갑을 떨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12층에 살면서 어지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적응하기 나름이야. 어쨌든 난 이 집이 좋아. 그녀는 훈이 지난밤에 소파에 몸을 깊이 묻은 채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훈은 그 공간에 잘 어울렸다. 예전과 달랐다. 그 이유를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기사가 재촉하는 눈길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놀라서 차에서 내렸다. 오후의 잔향 속에 빌딩들의 그림자가 한층 길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에도 꼭 이 자리에서 내려 이렇게 걸었다. 늦은 밤 흐릿한 불빛 속에서 택시가 달아나듯 떠나고 나자 그녀는 커다란 트렁크와 함께 낯선 어둠의 동네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주위를 휘둘러보자 꼭대기가 아득한 빌딩들이 그녀를 찍어 누를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행히 집들의 높은 창에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석 같은 불빛이었다. 불빛은 먼 바다의 등대처럼 그녀를 위로했지만 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운 걸음으로 길 건너에서 반짝이고 있는 깊고 푸른이란 이름의 카페를 향해 걸었다. 건물들 사이에서 골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서늘한 습기를 머금고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들쑤셨다. 어둠 속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철썩거렸다. 누군가의 따귀를 힘껏 때리는 소리 같았다. 마치 훈을 향한 자신의 마음 같아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한밤의 카페는 비어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졸고 있던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성가신 눈길로 물었다. 40분 후에 클로징인데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훈이 언제 올지 몰라 난처했지만 일단 어딘가에 앉아서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카모마일 차를 주문한 후 다시 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훈은 한참 벨소리가 건너간 후에야 전화를 받았다. 주변은 소음의 도가니였다. 훈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멀어졌다 했다. 아, 누나 왔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종일 너무 정신없이 지내느라 작은 누나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해버렸어. 아, 지금 우리 동네 왔다고? 그럼 근처 카페에서 조금만 기다려줘. 깊고 푸른. 아, 거기 있다고? 알았어. 가는 길이니까 곧 도착할 거야. 미안. 훈은 자신의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 돌무지 위로 돌덩이가 또 하나 쌓였다. 언젠가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질까봐 문득 두려워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가로등 불빛 속에서 무성한 잎을 들이우고 있는 키 큰 나무들을 보았다. 도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무들은 그녀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깃들 곳으로 고향나무를 원했을 것이다. 말년의 아버지는 고향나무 아래 의자를 내놓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생각났다는 듯 겨우 몸을 일으켜 걸을 때면 아버지의 검버섯 핀 얼굴은 운명이 질 수 없다는 듯 결기로 단단해져 있었다. 그러나 걸음은 부실했다. 다리는 늘 후들거렸고 자주 넘어졌다. 오랫동안 떠났다가 함께 살게 된 부모님과의 시간은 생각 외로 힘들었다. 때로는 한여름 녹아버린 콜타리에 발이 들러붙을 것 같았고 때로는 거세게 흘러가는 물살에 함께 떠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에게 그녀는 여전히 아이였다. 아버지는 운명이 지지 않겠다는 오기 때문에 더욱 그녀를 못 믿어워했다. 약시간을 잘 맞춰라. 밤량이 많다. 이 간식은 암에 안 좋다. 모르핀의 양을 줄여라. 너무 적다. 너무 많다. 그 시간들은 어린 날부터 26년을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길고 암울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당에 나가 숨을 깊이 쉬었다. 결국 두 사람은 4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죽음을 맞았다. 나란히 손을 잡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져서 죄의식을 느낄 정도였다. 아버지는 끝내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유골 한 줌은커녕 한 꼬집도 옛집 마당에 묻지 못했다. 어머니는 애당초 원치 않았던 일이고 두 분을 따로 묻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끝까지 그 집을 지킬 수 없으리란 예감 때문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안식처는 낙골당의 한 귀퉁이가 되었다. 후는 다행히 카페의 문이 닫히기 전에 왔다. 누나! 후는 아이 때처럼 커다랗게 그녀를 부르며 들어섰다. 올케가 뒤따라 들어섰다. 왠지 잔뜩 불안한 기색이었다. 후는 팔을 활짝 벌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시큼털털한 술래가 채취와 뒤섞여 역겨웠지만 그녀는 훈의 팔을 풀지 않았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말소리와 뒤섞여 이상하게 편안했다. 누나, 우리 못 본 지가 2년이다, 2년. 나 누나 없는 동안 사고 많이 쳤다. 집도 팔아 불고 이사도 하고. 누나는 어떤지 몰라도 난 그 집을 두고는 편치가 않았거든.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서. 앵간히 날 못마땅해 했어야 말이지. 난 지금도 가끔씩 중2 때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담배 피우다가 들켜서 바지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끌려나와 개처럼 두들겨 맞던 일을 꿈으로 꾼다. 그때 아버지는 매질을 피하려고 소나무 뒤로 숨는 나를 기어이 끌어내면서 외쳤어. 야, 이 새끼야, 나무까지 다친다. 흐흐흐, 그래서 내가 막 대들었지. 아버진 내가 흘리는 피는 안 보이고 나무 다치는 것만 보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 너보다 이 나무가 훨씬 가치 있는 놈이라고. 클클. 그때 그 놈의 나무를 확 베버리고 싶더라. 나는 그 집이 싫었어. 아니, 아버지가 아끼는 건 다 싫었지. 그래서 나 그 집 팔 때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어. 누나한테 많이 미안했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 나 우리 집 팔고 아버지 집 팔아 보탠 돈으로 이 아파트로 이사했어. 근사하잖아. 아버지가 옛집이 꿈이었듯이 내겐 이런 집이 꿈이었거든. 흐흐. 근데 아버지는 왜 그 집을 내게 남겨가지고. 막상 집을 없애고 나니까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 왜 사는 건 이리도 헷갈리는 거야. 응, 누나? 후는 오직 그 말을 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처럼 한꺼번에 쏟아놓고는 그녀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훈의 눈물이 그녀의 정수리에 축축하게 스며들었다. 올케가 당황해서 이의가 너무 치해 그런다며 훈을 떼놓으려 했지만 훈은 더욱 힘껏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가 집을 훈에게 남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눈앞에 흐려진 채 훈의 등을 토닥이며 지난 시간을 돌이켰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그날 우리가 다투지만 않았다면, 몇 년이나 참은 걸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내가 빌고 또 빌지 않았다면, 두 분이 평소처럼 수면제를 털어 넣으실 때 설마 하고 그냥 잊지만 않았어도. 마지막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입속으로 했던 말을 하고 또 했다. 종업원이 눈치를 보며 이제 마친다고 나가달라고 했다. 그녀는 훈의 품에 안긴 채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바람이 갯내를 머금고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옛집이 그리웠다. 소나무 아래, 아버지가 그렇게 묻히고 싶어 했던 고향나무 아래 한 번만 누워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너무 먼 집이었다. 자지러진 벨소리에 그녀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거리에는 하우의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어디야? 훈이었다. 옛집을 한 번은 봐야겠다고 했을 때 훈은 흘러간 것은 흘러간 대로 두라고 했다. 훈은 집이 원룸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 궁금했다. 집 앞이야. 바로 들어갈까? 카페에 좀 앉아있다 갈까 생각 중이야. 제사 음식은 다 사온댔으니 할 일도 없잖아. 훈은 답이 없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지난밤과 달리 한낮의 거리에는 생동감이 넘쳤다. 밝은 햇살 아래서 짧은 반바지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의 모습이 발랄해 보였다. 집은 가봤어? 잘 있어? 이윽고 훈이 멈칫거리며 물었다. 그녀는 뾰족해진 마음을 감추지 않고 답했다. 거기 원룸이 들어섰더라. 넌 알았니? 말을 뱉는 순간 눈물이 솟았다. 원룸? 원룸이 생겼다고? 전화 너머에서 훈이 비명을 지르다시피 되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매우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푸른 하늘을 이고 집들이 높다랗게 치솟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갈 곳이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